1980년 141편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SCI 2급 학술지 논문 출판 실적. 하지만 2021년까지 약 8만 3천여 편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약 31조 원, 총 연구개발비는 2021년 기준 약 102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실 의심 학술지 논문 증가에 대한 사회적 지적과 비판은 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과학기술 국제기구 국제한림원연합회에서도 약탈적 학술지의 전 세계적 현황과 이 같은 논문 게재 방지를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면서 부실 의심 학술지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막이 감도는 대한민국의 한 연구실. 논문을 완성한 연구원 A씨가 돌연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동료 연구원에게 보낸 의미심장한 이 메시지들. 연구원 A씨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던 걸까요? 그는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된 걸까요? 연구원 A씨는 얼마 전 공들여 완성한 연구 논문을 한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A씨. 2019년 12월 네이처지에 실린 이 그림의 제목은 Predatory Journals, No Definition, No Defense. 약탈적 학술지, 정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입니다. 뒷면에 글씨가 비치네요. A씨가 적은 이 질문의 답, 여러분은 내리실 수 있나요? 부실 의심 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로 불리는 이러한 종류의 학술지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그림의 제목처럼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술 발전과 지식의 진보를 위해 모범적으로 동료 심사를 실시하는 학술지와 달리 상업적 이익 추구 때문에 동료 심사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학술지를 부실 의심 학술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한 학술지처럼 위장해 순진한 연구자를 속이는 경우 해외에서는 약탈적 학술지라고도 부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 의심 학술지는 왜 생겨난 걸까요? 이 연구실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물건이 보이네요. 단서가 될까요? 전통적인 학술 출판 모델은 출판사가 독자들에게 구독료를 받아 논문들을 학술지 형태로 발행하고 보급하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모델에서는 출판사가 독자들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의 수준 관리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학술 출판 모델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부다페스트에서 이를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죠. 네,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선언입니다. 이 선언으로 과학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하는 오픈 액세스 운동이 본격화됐고, 이후 학술 논문을 무료로 개방하고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오픈 액세스 출판 모델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시도 역시 증가했는데요.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동료 심사를 하지 않고 고액의 논문 게재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 학술 출판이 등장하면서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 출판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약탈적 학술 활동의 상업화, 정량적 연구 업적 평가, 부실한 동료 심사를 약탈적 학술 활동을 유발하는 3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실 의심 학술지의 이용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공식적인 부실 의심 학술지 리스트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가 비올리스트나 케벨스의 약탈적 학술지 보고서를 활용해 그 이용 규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A씨의 책장에서도 찾을 수 있네요. 국제한림원연합회가
케벨스사의 약탈적 학술지 보고서를 활용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탈적 학술지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500개가 넘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같은 자료를 근거로 2010년에 약 1,000개가량이던 약탈적 학술지가 2018년에는 약 13,000개로 증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올리스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2014년판 기준으로 96개의 약탈적 학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11,873개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약탈적 학술지의 출판 규모는 2010년 약 5만 3천 건에서 2014년 약 42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부실의심 학술지 논문이 증가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국제 한림원 연합회에 따르면 부실의심 학술지의 증가는 새로운 지식의 손실, 연구 시간과 자원의 낭비, 연구 결과의 왜곡과 가치 저하, 그리고 증거 기반의 공공정책 훼손이라는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연구를 사장시키거나 빈약한 연구를 확산시켜 학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연구자들에게 다량의 학술 출판을 요구하는 학계의 분위기와 오픈 액세스 출판 방식 등을 악용해 연구자들을 유혹하는 속성을 생각하면 부실의심 학술지의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A씨의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연구원 A씨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낸 이 학술지,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메일을 다시 읽어보면서 부실의심 학술지의 주요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엄격한 동료 심사 없이 유료로 신속하게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명한 과학자가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셋째, 사기성 학술지 영향력 지수 등을 활용합니다. 넷째, 학술지 타이틀이 전통적인 학술지와 유사합니다. 다섯째, 해당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발송합니다. 다행히 연구원 A씨는 이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부실의심 학술지들로부터 수차례 메일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한림원 연합회는 이처럼 부실의심 학술지의 약탈적 사기 행위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 부실의심 학술지와 일반적 학술지 간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의심 학술지의 위험 정도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연구원 A씨의 수납장이 어지럽혀져 있네요. 국제 한림원 연합회는 부실의심 학술지를 위험 정도에 따라 고위험에서 저위험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했는데요. 연구원 A씨를 대신해 좌측에서부터 위험 정도가 높은 순으로 진열해 볼까요? 고위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급은 Fraudulent Journals, 사기성 학술지입니다. 저명한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학술지 명으로 사용해 연구자를 속이는 학술지를 말하는데요. 국제 한림원 연합회에서는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로 오믹스 출판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두 번째 등급은 Deceptive Journals, 기만성 학술지입니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속이거나 동료 심사, 출판 비용 등을 속이는 학술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등급은 Unacceptable Low Quality Journals, 학계에서 통용하기 어려운 저품질 학술지입니다.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거나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논문들을 출판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통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술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등급은 Low Quality Journals, 저품질 학술지입니다. 출판 정책이 불투명하고 청탁 등을 통해 논문을 출판하기 때문에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등급은 Well-intentioned,
Promising Low Quality Journals, 저품질 가능성을 내포한 학술지로 일부 질이 낮은 논문들을 갖고 있지만 소수이며 출판사에서 질 낮은 학술지를 줄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등급은 Questionable Quality Journals, 의심스러운 학술지인데요. 다른 약탈적 학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낮지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학술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료 심사를 진행하지만 빠른 동료 심사를 약속하기 때문에 논문의 질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로 MDPI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한림원연합회가 분류한 바와 같이 약탈적 학술지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 고위험에서 저위험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부실 의심 학술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학술지 분류 등급을 인지하시고 의심스러운 출판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동료 심사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종종 질이 낮은 논문들을 출판하는 학술지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점검하신 후 신중하게 논문을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A씨는 부실 의심 학술지를 다룬 공신력 있는 리스트도 함께 찾고 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네이처지에 실렸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안타깝지만 이 그림이 말해주듯 모든 경우를 포함하면서 또 누구나 인정할 만큼 공신력이 있는 부실 의심 학술지 리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 도서관 사서였던 제프리 비올이 만든 부실 추정 학술지 리스트인 비올 리스트, 또 학술 분석 전문 기업인 케벨스사가 만든 약탈적 학술지 보고서 등에서 부실 의심 학술지 현황을 분석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리스트가 부실 의심 학술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리스트 역시 국제학술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실 의심 학술지 리스트는 아닙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적인 부실 의심 학술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과학원에서는 국제학술지 조기 경보 목록을 2021년에 공포했고,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에서는 X등급인 약탈적 학술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출판사들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 연구원 A씨, 그 중에서도 주목한 곳이 있네요.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부실 의심 학술지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가장 뜨거운 출판사, 바로 MDPI입니다. 사라진 연구원 A씨의 동료 연구원에게 자료를 부탁해볼까요?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2018년 약 6만 7천 편의 논문을 출판하던 MDPI는 2021년 3.6배가 증가한 24만 편의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이를 통해 MDPI는 전 세계 연구자들로부터 약 8,477억 원의 논문 게재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또 2021년을 기준으로 383개의 학술지들이 평균 38일 만에 논문 투고에서 게재 승인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DPI 급성장의 배경은 빠른 논문 심사와 특별 후 논문의 과도한 발간인데요. 부실 논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예로 대한수학회는 2021년 익명의 외국 수학자로부터 MDPI가 발간하는 특정 학술지에 대한 우려를 메일로 받았고, 학회 회원들에게 해당 저널을 연구 실적에서 불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신임 교원 임용 시 MDPI의 특정 학술지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한림원연합회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12개국의 1,872명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부실 의심 또는 약탈적 학술 행위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연구자 82%는 약탈적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의 문제가 해당 국가에 이미 심각한 수준이거나 급증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자의 11%가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경험이 있으며 8%는 자신이 약탈적 학술지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2022년 4월 3,268명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부실 의심 학술지와 학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자의 28.3%는 부실 의심 학술지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35.5%의 연구자는 부실 의심 학술지 예방 안내를 받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부실 의심 학술지 이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구자의 인식 부족이 23.8%,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업적 평가가 23.7%, 연구비 지원 기관의 연구 업적 평가가 21.1%, 낮은 연구 수준이 19.4% 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막상 모은 자료들을 살펴보니 제 생각보다 부실 의심 학술지 문제가 훨씬 심각해서 놀랐습니다. 어쩌면 A씨도 자신이 투고한 학술지를 신뢰하지 못했던 걸지도요. 부실 의심 학술지에 투고해 버렸다는 자괴감 때문에 자취를 감춘 거라면 부실 의심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주면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료 연구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연구원 A씨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가 믿음직한 학술지라는 것을 A씨에게 어떻게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실 의심 또는 약탈적 학술지는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국제한림원연합회의 보고서에서는 현존하는 부실 의심 또는 약탈적 학술지의 대표적인 예방 도구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자들의 자가 점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실 의심 학술지의 특징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 학술 연구 기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2개의 글로벌 학술 출판 단체 연합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실 의심 학술지 점검 운동 Think, Check, Submit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해 보세요. 먼저 Think, 믿을 만한 학술지인지 생각하세요. 많은 연구가 전 세계에 출판되고 있고 새로운 학술지가 매주 발표되면서 출판사의 과실과 기만에 관한 이야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출판할 곳을 선택할 때 최신 지침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학술지가 믿음직한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 체크.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인지 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세요. 나와 내 동료가 이 학술지를 알고 있는지, 출판사를 쉽게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는지, 학술지 사이트에서 무엇을 위한 요금이 언제, 얼마나 청구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편집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판사가 공인된 기관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국제출판윤리위원회, 오픈 액세스 저널 디렉토리, 오픈 액세스 학술 출판사 협회 및 아프리카 학술지 목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밋. 앞의 사항들을 생각하고 모두 점검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 학술지가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과 추가 인용 기회를 높여줄 수 있는 적절한 인지도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해당 분야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고자의 경력 진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학술지인가요? 제출할 논문에 색인이 달리거나 보관이 잘 되어서 추후 쉽게 검색될 수 있나요? 나의 연구가 리뷰되고 편집될 수 있는 전문적인 논문 게재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학술지인가요? 그렇다면 원고를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여 연구자들의 자가 점검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2023년 3월, 2018년 10월에 한국연구재단이 전국 대학 등에 배포한 부실 의심 학술지 예방 안내문, 부실 학술 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전 학술 활동 지원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구원 A씨가 투고한 학술지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면 A씨를 안심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인가요?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 편집위원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나요? 명확한 동료 심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한가요? 이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 의심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학술지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쁜 연구자들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은데요. 부실 의심 학술지의 이용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긴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용 지양 리스트가 적혀 있네요. 일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 작성된 리스트와 개인 또는 민간 회사가 작성한 리스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서 부실 의심 학술지들의 약탈적 행위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이야기해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리스트 작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리스트의 적절한 업데이트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트에 있는 학술지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게 되겠죠. 또한 특정 학술지가 창간 초기에는 부실하였지만 점차 우수한 학술지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과거에 학계에서 인정받는 동료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학술단체로 운영되다가 점차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쓴 논문을 신뢰할 만한 학술지에 게재했지만 부실 의심 학술지가 만연한 시대라 불안에 떨어야 했던 연구원 A씨. 그의 연구실을 살펴보면서 부실 의심 학술지의 정의부터 예방 방안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연구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성과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이 출판될 학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 당연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연구원 A씨의 경우처럼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할 때에는 투고 전 해당 학술지가 모범적인 동료 심사의 관례를 따르고 있는지, 관련 학계에서 신뢰받는 건전한 학술지인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평소 잘 모르는 학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점검 도구를 활용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울러 교수님이나 책임 연구자께서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나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조언을 제공해 주셔야겠습니다. 윤리적인 연구자로서 학술지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연구 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며 점검할 때 부실 위험 학술지의 이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연구원님 맞으시죠? 어서 와요.